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팟캐스트.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암 경험담과 위로는 암 환자에게. 박 PD, 황 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안녕하세요. 40대 암 환자 대표 박 PD입니다. 안녕하세요. 30대 암 환자 대표 황 배우입니다. 네, 이제는 태풍도 지나가고 폭염이 한풀 꺾이는 것 같아요. 밤에 창문 열고 있으면 귀뚜라미 소리도 들리고 바람도 약간 청량해진 것 같고요. 이제 가을이 오는 것 같아요. 아시안 게임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보는 재미가 또 쏠쏠한데 9월 2일까지 진행을 한대요. 그래서 이번 주가 가장 핫한 결승전이나 재밌는 경기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저는 어떤 종목에 관계없이 이기는 경기가 좋아요. 한국이 잘하는 거. 지는 경기는 재미없어요. 근데 박 PD님은 어떤 종목 좋아하세요? 준비하시고 쏘세요. 그게 언제 거예요? 저는 사격이나 양궁처럼 이렇게 약간 스피드하고 이렇게 관역에다 뭘 탁 맞추고 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고요. 네. 아니면 또 태권도라던가 뭐 이렇게 복싱 같은 거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서 사격 같은 경우는 제가 한때 또 저격수 스나이퍼로 이제 불릴 정도로 모처에 모처에 있는 그 사격장. 네. 그래서 인형이랑 열쇠고리 내가 싹 쓸었잖아요. 아,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 스나이퍼의 이미지와 박 PD님과 잘 어울려요. 요즘 사격이랑 양궁 경기 보면서 딱 생각하는 게 있는데 암세포도 저렇게 탁탁 골라가지고 싸서 한 방에 그냥 죽이면 얼마나 좋을까? 너무 고약했나요? 암세포는 죽어 마땅해요. 그렇게 표적 치료 같은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 방사선. 오늘은 암 치료 요법 중 방사선 치료에 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잠깐만요. 그거 지금 저 따라 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암세포만 골라서 죽이는 치료들이 많이 등장했다고 해요. 하지만 아직까지도 가장 기본적인 치료는 수술과 그 암 수술 후에 하는 보조 치료, 그러니까 즉 항암 화학 요법, 방사선 치료, 호르몬 치료 등이 있는데요. 이제 오늘 말씀드릴 방사선 같은 경우는 눈에 보이거나 냄새가 나거나 몸에 부딪혀도 알 수가 없는 굉장히 미세한 입자라고 해요. 근데 그게 태양으로부터 나오기도 하고 땅에서부터 나오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콘크리트 벽에서도 나오고 음식물에서도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방사선 치료는요. 방사선이 발견된 후 100년 동안이나 암을 치료해왔고요. 또 개개인에 맞게 양을 조절해서 조사하기 때문에 걱정하는 만큼 뭐 크게 위험하지는 않다고는 하지만 저는 이제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말씀드린다면 항암에 비해서는 수월하지만 결코 만만치는 않은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뭐 방사선 치료도 받기 전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방사선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너무 생소하잖아요. 처음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 이거는 좀 당연한 순서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방사선은 우리 주변에 있는 자연 방사선과 인공적인 조작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공 방사선으로 나뉘어집니다. 방사선 치료나 진단에 사용하는 X선 촬영, CT, 암진단 PET-CT 외에도 TV나 컴퓨터 모니터, 전자레인지 등 이렇게 전자파라는 미세한 방사선들이 생겨난다고 합니다. 오늘은 방사선 치료 이야기인데요. 저 같은 경우는요, 유방암 때 선항암하고 수술하고 한 2달 정도 뒤부터 방사선 치료를 시작했던 것 같은데요. 방사선 치료 과정에도 조금 단계가 있더라고요. 네. 그죠? 네, 병원마다 치료 과정의 차이는 조금 있겠습니다만, 저는 치료병원이 세브란스 연세암병원이어서요. 제가 치료받은 걸 좀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네. 처음에 방사선 그 종양학과 전문의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고요.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교육을 받아요. 네. 그 치료 교육을 받으면서 이제 부작용이라던가 사전 교육을 받고 그 다음번에 이제 설계라고 해가지고요. 네. 그 치료 계획을 좀 수립하는 단계. 그다음에 치료할 때 환자의 뭐 움직임을 막기 위한 어떤 고정 장치라던가 제작을 하고 모의 치료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방사선 이제 치료를 시작하는데요. 보통 암센터도 그런가요? 네, 비슷한 것 같아요. 방사선 치료가 표준 치료잖아요. 그래서 이 단계들은 제가 알기로는 병원별로 거의 비슷하게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두경부암, 뭐 위암, 또 유방암, 뭐 이 같은 시기에 방사선 치료 받으실 분들, 환자분과 보호자분들 같이 이제 교육을 받는데 영상에 이제 PT본을 이제 띄워놓고 방사선 종양학과 교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이제 PT를 하시는데 치료 중에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이라던가 주의점을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Q&A 시간을 가져요. 그러면 이제 그 방사선 치료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쭉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 환자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방사선 치료를 하면서 뭐 방사선 물질이 나오는 건지 뭐 방사선이 몸에 남아서 부작용을 일으키는지 아니면은 뭐 같이 생활하는 가족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나 또 치료가 끝나고 내 몸에 남아 있으면 어떡하나 뭐 이렇게 다양한 질문들을 하시는데 이거는 뭐 방사선은 뭐 후쿠시마 원전처럼 몸에서 이제 방사능을 이렇게 뿜어내는 건 아닌데 처음에 저는 그렇게 방사선, 방사능 뭐 이렇게 용어가 너무 어려웠어요. 무섭잖아요. 방사능 이런 게. 근데 저도 암센터에서 이제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병원마다 이런 프로세스는 약간씩 다른 것 같아요. 저는 1대1로 교육을 받았거든요. 근데 아는 게 있어야 질문을 하잖아요. 저는 방사선에 대해서 백지 상태여가지고 그냥 설명해 주시는 대로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그냥 이렇게만 들었어요. 그 질문을 저는 하나도 안 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같이 강의식으로 들으면 다른 분들이 질문을 하신 거에 대해서 답을 들으면서 나도 공부가 되고 그거는 조금 많은 분들이 같이 강의를 들으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유방암이다. 그러면은 좀 유방암 쪽으로 많은 질문을 좀 하고 싶고 또 위암이면 위암 쪽으로 많은 질문을 하고 싶고 한데 다양하게 하다가 보니까 저는 이 단체로 한번 받고 개인별로 한 번씩 1대1로 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 욕심이 과하시네요. 네, 그런가. 바쁘신데. 그렇죠? 네. 방사선 Q&A 시간에 집에 아이가 있는 30대 부부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를 받고 집에 돌아가서 아기를 안아줘도 되는지, 놀아줘도 되는지, 뭐 만져도 되는지 이런 질문들 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금술이 좋은 60대 부부셨던 것 같은데 각방을 써야 되는지, 또 부부 관계는 해도 되는지. 그날 오신 분들을 대신해서 그 부부가 총대를 메고 그 19금 질문들을 거침없이 하는데 조금 더 물어도 되는데 자꾸 그 선생님이 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이 조금 빨개지시면서 여자 선생님이셨거든요. 네. 그래서 더 깊이는 못 들었지만, 그러니까 부부분들은 그런 질문들을 많이 좀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 피폭이 되는 건지 아닌지 저도 조금 궁금하긴 했어요. 방사선은 우리 몸에 조사되면 1초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분자 수준에서 화학적인 단계로 변환이 돼서 사라진다고 합니다. 네, 암 치료를 위해 조사된 방사선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체내에 남지가 않는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안아주시거나 뭐 부부관계라던가 그런 건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고 합니다. 암의 진행 병기와 암 종별에 따라서 치료를 받는 기간은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어요. 유방암의 경우로 말씀을 드리자면 유방의 형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보존수를 받는 환자들이 있어요. 이런 환자들은 반드시 방사선 치료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수술은 이제 암세포를 물리적으로 도려내 버리지만요. 방사선은 세포만 타겟으로 해서 괴사를 시키는 방법이에요. 근데 암세포의 특징은 정상세포와는 달리 세포 분열이 매우 빠르게 진행이 되기 때문에 방사선을 이렇게 조사를 하면 암세포가 사멸이 되는데 이 방사선이 세포의 DNA를 손상시켜서 세포 분열을 억제하게 한다고 해요. 방사선 치료를 하는 방법은 치료대 위에 이게 긴장 풀고 이렇게 다 편안하게 누우셔가지고 암종과 진행 병기에 따라서 이제 좀 약간 다르게 치료가 되긴 하지만요. 통증이 느껴지지는 않고요. 신체의 본래 기능과 형태를 유지하면서 정상 장기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를 죽이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방사선 치료를 했지만요. 방사선 치료는 보통 하루에 한 5에서 한 20분 내외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치료받고요. 다행히 주말은 쉽니다. 네, 쉬어야죠. 그래서 저희가 일수 찍는다고 그러죠. 그래서 통증 치료의 경우는 보통 한 2, 3주 정도 받고요. 일반적인 이제 방사선 치료는 5에서 7주 동안 받는데요. 일정량의 방사선을 매일 같은 시간대에 반복적으로 조사하고요. 치료 후 암세포는 죽고요. 정상세포는 대부분 재생이 된다고 합니다. 네, 방사선 치료 때는요, 한 번에 많은 양의 방사선을 이제 받으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저희가 쪼개서 받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소량의 방사선을 받는 것이 정상 조직을 보호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최상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요, 계획된 그 방사선 치료의 양을 전부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해요. 저는 방사선은 33회를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통증은 없는데 매일 가는 게 힘들었어요. 집 앞이 바로 국립암센터인 사람도 힘든데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니 저도 20분 치료받자고 매일 일찍 찌듯이 출근하는 게 정말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 맞아요. 그게 치료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아서 더 힘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요양병원이나 이 병원 앞에 환자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특히나 국립암센터 앞에는 환자방이 많은데 제가 처음 이 동네 왔을 때 환자방이라는 간판을 보고 저긴 대체 뭐 하는 데지? 처음 보는 단어잖아요. 환자방이라는 게 진짜 감이 안 잡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암에 걸리고 암 치료를 받다 보니까 아, 환자방이 왜 필요한지를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본의 아니게 저희 집이 집 겸 환자방. 저희가 방사선에 대해서 사전 교육을 받고 치료 계획을 수립을 해요. 근데 이걸 일명 설계라고 하거든요. 멋있죠, 말이. 네, 처음 설계할 때 기억나는 거 에피소드 있으면 좀 말씀해 주세요. 유방암 환자가 되고 나서 처음으로 그 유방외과 선생님한테 이제 옷걸음을 이제 풀고 그 유방외과 그 선생님 한 분한테만 저는 풀어서 보여주면 될 줄 알았어요. 네. 근데 그게 시작일 줄은 몰랐습니다. 아무리 이제 의료진이라고 하더라도 모르는 사람 앞에서 가슴을 보여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경험해보지 않고 아마 그 기분은 모를 것 같아요. 그 유방외과를 시작으로 이제 협진과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가면 이제 옷걸음 푸는 게 이제 일상이 돼버렸어요. 그 횟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막말로 이제 가슴을 푸는 게 아니라 가슴을 이제 까는 거예요. 아, 그냥 봐. 그래. 에. 이게 하는데 네. 이제 방사선 설계라고 해서 치료 계획을 이제 잡으러 처음 갔어요. 갔는데 이제 어느 부위에 어느 정도 방사선량을 어떻게 조사할지 뭐 보조 연구 제작하고 뭐 막 그런데 이 넓은 공간에 침대가 하나가 딱 놓여 있고 상의를 탈의를 하고 누우래요. 근데 이제 한 대여섯 명의 이제 남자분들 20대, 30대, 뭐 한 40대 뭐 제 또래분도 막 계신 것 같고. 근데 남자 5명 앞에서 제가 이제 상의를 탈의하고 거기 침대에 차요. 또 철저히 침대에 딱 누워가지고 가슴을 까고 딱 누워 있는데 그 남자 그 선생님들이 이게 그 왜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회의하거나 이렇게 심각할 때 뭐 오른손이나 왼손으로 이렇게 턱을 탁 붙잡으면서 이렇게 막 아 어떡하지 고개를 이렇게 갸우뚱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딱 턱을 개고 이렇게 다 5명이서 저는 누워 있고 동시에 제 가슴을 보면서 거기 저희 가슴을 보면서 회의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때 저는 이 어디를 봐야 할까? 제 눈동자는 막 동공이 막 흔들리면서 막 360도 막 눈이 계속 막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한두 명한테 좀 작게 보여줄 때는 그래도 이렇게 괜찮았는데 이렇게 단체로 누군가한테 이렇게 보여줘야 되니까 아 그럴 줄 알았으면 제가 막 누드비치나 이렇게 해변 다니면서 좀 미리 사전에 좀 단련 좀 할 거 그랬나 봐요. 근데 누드비치에 가면 사람들이 제 가슴만 그렇게 대여섯 명이 뚫어지게 쳐다보진 않잖아요. 맞아. 아니, 그런데, 근데 처음 이제 여자로서, 이제 지금은 막 웃으면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막 수치감, 모욕감, 막 비참하고 처참하고 막 굴욕적이고, 뭐, 막 자괴감이 들고, 나는 이제 여자가 아니다. 난 여자가 아니다. 여자가 아니다. 이거를 계속 마음속으로 막 되뇌었고요. 네. 나는 환자다. 나는 환자다. 방사선사 남자 선생님들은요. 의료진이다. 남자가 아니다. 이거를 정말 끝도 없이 막 되뇌면서 그러니까 속으로는 막 펑펑 울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공감을 너무 하잖아요. 저도 이제 같은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이거를 경험하지 않으신 분들은 모르시는데 경험하신 분들은 진짜 100% 공감을 하실 거예요. 그리고 설계를 할 때 몸에 그림을 그리거든요. 근데 저는 미리 알고 있었어요. 이제 치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막 궁금해서 막 여기저기 찾아봤었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하기 전에 설계라는 걸 하는데 이때는 몸에 그림을 그리니까 내가 반드시 때를 밀고 가야겠다.
라고 진짜 다짐을 했었어요. 네, 중요해요. 그래서 방사선과 진료를 이제 예약을 잡았죠. 근데 진료를 봤어요. 저는 마음의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그날 설계를 한다고 저를 방으로 들여서 설계를 하는 거예요. 아까 박 PD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차디찬 침대에 누워서 대여섯 명이 제 가슴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그림을 쭉쭉 긋는데 나 마음의 준비도 안 됐는데 때도 안 밀었는데 그렇게 둘러싸여가지고 네임펜 같은 거 이렇게 쭉쭉쭉쭉 와 진짜 나 너무나 후회한 게 딴 게 아니고 아 진짜 목욕 한번 시원하게 한번 할 걸 이 엄청나게 후회했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방암 치료를 계획 중이신 분들한테 항상 꿀팁으로 알려드리는 게 제가 그거예요. 방사선 설계 전에는 반드시 때를 미세요. 맞아요. 네. 아니, 저는 항암 때문에 피부가 약해서 때는 이제 밀 수가 없었는데, 수술할 때나 그 방사선 치료할 때 뭐 항암 전에 반드시 때 미는 거 좋아하시는 분은 때 미는 거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맞아요. 네. 근데 또 생각해 보니까 방사선 치료를 하는 게 수술하고 거의 한 달 이내 뭐 요때 금방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수술 부위는 때를 밀기가 어렵긴 했겠네요. 근데 등이라도 좀 빡빡 밀고 갔으면은 얼마나 시원했을까. 그리고 박 PD님도 겪으셨겠지만 설계하고 사진 찍잖아요. 비포 애프터. 진짜 가슴 사진. 그때 너무 당황했어요. 근데 그게 치료를 위해서 이제 설계를 하고 그걸 남겨놓기 위해서 하는 거 머리로는 알죠. 마음은 울고 있는 거예요. 너무 좀 그래요. 사진을 찍는데 치질을 해야 되나 부위를 해야 되나 아우 뻘쭘하기도 하고 눈은 어디로 봐야 될지 그냥 동공이 갈 곳을 잃었어요 아주 그냥. 한국인의 고질병이죠. 사진기 들이대면 치즈, 부위, 막 입가에 이제 미소 짓고 이런 거. 근데 저도 살짝 그랬던 것 같은데 설마 이거 막 들이대는데 이 상황에서 얼짱각도 막 이렇게 한 사람 없겠죠? 예쁜 척한 것 같은데. 근데 궁금해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이 사진을 찍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표시된 치료 부위랑 자세 그리고 환자의 모습 등을 사진으로 찍어가지고 차트에 보관을 한대요. 이게 방사선 치료 부위의 확인과 치료 중 혹은 치료 후에 그 치료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런 환자의 개개인의 정보는 절대로 외부에 알려지지 않도록 관리가 된다고 하니까 너무 이렇게 당황하시거나 저희처럼 놀라시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요. 방사선을 조사할 위치를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요. 그 몸의 그 바둑판 모양의 이렇게 그림을 그려요. 매일 치료할 때마다 치료된 부위에 정확하게 조사하기를 위해서 그 부위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는데요. 저는 이 그림이 지어지면 안 된다 그래서 문신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문신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용문신 뭐 이런 문신이 아니고 이렇게 가슴 이렇게 정중앙 이렇게 명치 중앙에 그냥 상하 좌우 한 10에서 한 15cm 정도 지점에 그 주사 바늘로 특수 염색약에 쿡 찍어서 콕 찍고 콕 찍고 콕 찍고 콕 찍어요. 네 군데를. 방사선사 설계해 주시는 그 선생님들이 아프면 소리를 내도 된대요. 그래서 최대한 짜증 섞이고 아픈 티를 팍팍 내려고 왜 이랬어요. 저는 간지러운 거 사실 잘 못 참거든요. 못 참는데 누가 막 간지럽히거나 그러면은 막 순간 화가 나고 막 짜증이 막 나와갖고 막 욕도 막 하기도 하는데 근데 문신하고 나서 대나무 긴 꼬챙인지 새꼬챙인지 특수 잉크에다가 꼭꼭꼭 찔러가지고 이렇게 끝점과 끝점 이렇게 그 점선 있기. 네. 해서 그 바둑판 모양을 만들어요. 5, 6명의 남자 그 방사선사 분들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네. 제 가슴을 네. 뚫어지게. 근데 마음은 막 수치스럽고 막 비참하고 막 그런데 이제 이게 또 간지러우니까 신체 반응인데 막 이게 웃음도 나는데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간지러우니까 막 욕도 나오고 이런 눈은 어디다가 둘 것도 없고 이 변태 같은 상황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시는 경험하고 싶지 않았던 기억이었었던 것 같아요. 많은 여성 유방암 환자들은 이런 경험 아마 잊지 못하실 것 같아요. 문신을 한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었어요. 근데 암센터에서는 저는 문신을 하지 않았거든요. 문신이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문신을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와 몸에 나 방사선 때문에 그런 큰 문신을 해야 돼? 그럼 대체 나의 삶의 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정말 이 암이 내 삶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거나, 나 진짜 문신하기 싫은데, 나 절대 문신하고 싶지 않다. 왜냐면 이 문신이라는 말 자체가 주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대로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박 PD님 점 찍은 거 보니까 티가 하나도 안 나요. 아니, 이럴 거면 나도 점을 찍었죠. 근데 괜히 걱정을 한 거예요. 왜냐면은 모르니까. 이렇게 찍히는 줄 알고 있었으면 뭐 문신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암 걸리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예상하지 못하는 상황들이 자꾸자꾸 펼쳐져가지고 걱정이 많이 되죠. 처음에 이제 문신이라 그래가지고 몸에 크게 남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주 작은 점인데 뭐 지금은 약간 희미하게는 남아 있어요. 사면에.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도 뭐 점선 있기 이런 거 가능하니까 뭐 하고 싶으면은 아, 저 별로요. 방사선 치료 기간 동안에는요, 이 선이 지워지지 않도록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요. 아니, 문신을 했는데, 선은 선대로 또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아프게 그래서 왜 문신을 했지?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오히려. 근데 그 선 자체를 문신을 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그리는 게 특수 잉크라고는 해요. 근데 그게 속옷에 잘 묻어나거든요.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를 받으시고 통원을 하실 때는 흰색 이런 거는 안 되시고 좀 편안하고 너무 쬐지 않고 좀 버리셔도 되는 그런 편한 거를 입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선이 흐려지거나 지워지면은 이제 치료실에서 다시 그려주시기는 해요. 근데 그 그림 더 그릴 때도 설계 못지않게 되게 부끄러워요. 저는 제가 피부가 이상한 건지 되게 잘 지워져가지고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그렸거든요. 저 분명히 굉장히 관리를 잘 한다고 하라는 대로 다 했어요. 근데 계속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아까 박 PD님 말씀하신 것처럼 방사선 치료 기간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이 선을 사수하는 게 정말 큰 임무예요. 간혹 치료 기간 중에 선이 지워져가지고 본인이 덧칠을 하고 오시는 분이 계시대요. 근데 나 그 마음을 너무 알아요. 네, 제가 다 이해해요. 어떤 마음인지. 지워져 있으면은 되게 왠지 내가 잘못한 것 같고, 왜냐면 이거 나한테 굉장히 큰 임무니까, 지워져 있으면 혼날 것 같은 생각이 막 들었는데, 딱 보면, 아, 선이 복잡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 정도면 나도 덧칠을 할 수 있겠다? 아, 여기만 살짝 칠하면 되겠다라는 어떤 욕망이 되게 왔다 갔다 해요. 하지만 절대로 본인이 덧칠하시면 안 되고, 꼭 방사선사 선생님한테 그건 맡기셔야 돼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바둑판 모양이니까 저도 그걸 차 대고 제가 그릴까? 그 생각도 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절대 하시면 안 된다고 네. 합니다. 네.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치료를 받을 때가 겨울이었어요. 그나마 다행이었는데 올 여름 엄청난 폭염이었잖아요. 이럴 때는 진짜 방사선 치료하시기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냥 몸에 선을 그려놔가지고 파진옷 같은 거 입으면은 이게 다 보이거든요. 근데 옷도 시원하게 못 입죠. 근데 땀에 선이 잘 지워지거든요. 땀 나면 선 지워지죠. 근데 더운데 샤워도 막 못하고 엄청 찝찝하고 진짜 고생하셨을 것 같아요. 저희 이제 방사선 출근하는 거잖아요. 네. 네, 출근하고 퇴근하고 그 마지막 금요일 날 퇴근하면서 덧칠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해요. 네. 그러면은 덧칠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물 샤워는 시원하게 할 수 있으니까 그린 날은 네. 네, 그 다행히 방사선 때는요 그 통 목욕은 피하고 비누칠은 안 해야 된대요. 지워질 수도 있고 그게 또 이제 화학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어서 그러니까 물로 가볍게 샤워를 하는 게 좋고요. 부드러운 수건으로 가볍게 이렇게 두드리듯이 이렇게 닦는 것이 좋고 때를 밀듯이 이렇게 문지르는 것은 약해진 피부에 안 좋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 치료를 받는 부위가 방사선 때문에 약해져 있기 때문에요. 이렇게 자극을 주는 거는 피하도록 해야 돼요. 그리고 치료가 끝나셨을 때도 역시 이 몸에 그려진 선은 억지로 밀어가지고 지우지 마시고요.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서 이제 지워지도록 하시는 게 좋고, 손이나 부드러운 수건을 이용해서 피부에 자극이 가지 않도록 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국립암센터 자료에 따르면 방사선을 받은 유방에 열이 가해지면요. 유방이 단단해질 수 있기 때문에 5년간 반신욕이나 사우나는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만약에 그 뜨거운 곳 온천이나 사우나 찜질방, 목욕탕을 가실 때는요. 오랜 시간 뜨거운 곳에 있으면 안 되고요. 뜨거운 물이 치료받은 부위에 닿지 않게 꼭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때 미는 거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근데 떼수건, 이태리 타올 있죠. 치료 종료 후 6개월 이상은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합니다. 네, 제 피부는 소중하니까요. 저는 방사선 할 때 고정 장치를 했는데요. 이 고정 장치는 환자의 자세를 결정하는데 치료할 때 환자의 움직임을 막기 위해서 저는 얼굴과 수술한 팔 쪽에 고정 장치 그 본을 떴어요. 근데 이 고정 장치는 열 가소성 이제 플라스틱 그물망처럼 얼굴에 이렇게 씌워요. 네. 근데 처음에는 이렇게 부드럽고 약간 따뜻하다라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딱 지나고 나서 딱딱해지면 이제 플라스틱처럼 딱딱해지더라고요. 네. 그 완성이 된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 혹시 그 영화 양들의 침묵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너무나 오래돼가지고 잘 네.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안소니 홉킨스가 그 하니발 렉터 박사로 나온 게 있었어요. 정신 이상 그 범죄자로 그 수용소에 그 수감이 되는데 네. 그 하니발이 그 착용했던 그 마스크 눈 밑부터 입까지 움직이지 못하게 네. 딱 착용하는 그 마스크가 있어요. 근데 그 마스크를 쓴 것처럼 그 묘한 기분이었어요. 네. 마스크를 착용한 다음에요. 기계에 고정을 시켜요. 낯선 곳에 혼자 묶여 있는다는 게 정말 저는 큰 공포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고정장치 없이 그냥 진행을 한 케이스고요. 박 PD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마스크 사진을 제가 봤어요. 근데 와, 이거 상상만 해도 정말 좀 공포스럽더라고요. 성인도 상상만 해도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는데 중요한 건 이런 마스크를 소아암 환자들이 많이 사용을 한대요. 그래서 인터넷 기사에서 제가 봤는데요. 영국 비트손 서부 스코틀랜드 암센터에서 어린 환자들한테 개개인에게 슈퍼히어로가 그려진 방사선 마스크를 제공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박 PD님처럼 이렇게 본을 뜨는 마스크에다가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이제 암 재단의 기금을 받아가지고 아이가 원하는 디자인과 색감으로 뭐 예를 들자면 배트맨, 헐크, 피카츄 이런 것들을 마스크에 그려 넣는다는데요. 아이들이 이 마스크를 보고 좀 위로도 받고 치료를 얌전히 받게 하는데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고 해요. 근데 이 기사를 보면서 그렇게 작은 아이디어인데 정말 큰 역할을 해주고 있구나. 치료의 공포를 느끼는 어린 소아암 환자들한테는 큰 선물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도 이런 캠페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맞아요. 네. 박 PD님은 만약에 그 방사선 마스크에 캐릭터를 그려 넣는다 하면은 어떤 거를 하고 싶으세요? 맹구? 빙구? 그리고 왜 띠리리리 하면은 이에 그 김 낀 거, 코에 콧물 이렇게 칵 나는 거, 뭐 이런 거 캐릭터로 좀 하면은 어떨까? 근데 이 마스크는 박 PD님 본인이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방사선사 선생님들을 위로해주는 마스크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래서 왜냐하면 그랬어? 방사선사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항암 쪽 선생님들을 보면 이분들도 저는 감정 노동자가 아닐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환자들이 아프니까 이제 좀 한마디를 건네도 조금 감사합니다 뭐 이런 얘기보다는 짜증을 많이 내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저도 힘들었으니까. 네. 또 그러니까 일이시기는 하지만 이분들도 치료하시면서 그 소량이라도 피폭될 수 있는데 위험에 노출이 되는 것들을 이제 감안하면서 저희를 또 치료를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작은 시간이지만 이분들한테 좀 웃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좀 드리고 싶어요. 띠리리리리리 뭐 이런 거. 저는 처음에 그 3차원 입체 조형 33회를 하기로 했다가 세기조절 방사선 치료로 15회 이렇게 하는 걸로 바뀌었어요. 네. 그래서 3차원 입체 조형이란 거는 뭐 모양에 맞춰가지고 정확히 이게 방사선만 쏘는 거고 또 그 세기 조절은 종양에만 원하는 만큼의 방사선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주변 장기 정상 조직에는 피해를 한 번 더 최소화해 준다고 합니다. 네, 방사선 치료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뭐 3차원 입체 조형이나 세기 조절 방사선 치료 외에도요, 호흡 동조가 가능한 4차원 모의 치료가 있는데요. 위장이나 간, 폐 등 호흡에 따라 움직이는 부위에 종양이 있을 경우에는 환자의 호흡 주기에 맞춰서 이렇게 영상을 획득할 수 있는 특수한
컴퓨터 단층 촬영기를 이용해서 치료 범위를 정확히 맞춰서 치료를 가능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4차원 모의 치료기를 이용하는 환자들은요, 치료가 쉽게 이루어지도록 미리 사전에 숨쉬는 방법에 대해서 치료실 담당자로부터 교육을 받고 방사선 치료를 시작하게 된다고 합니다. 방사선실 처음에 들어갈 때요, 아무나 못 들어가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 치료받는 당사자만 들어갈 수 있는데, 문도 방사선이 밖으로 새어나오지 않게 차폐해야 하는 그 육중한 문. 한 두께가 30cm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 엄청 두껍죠? 네. 네. 그 다음에 그 대형 그 치료 장비 들어가자마자 그 육중한 그 기계, 그 다음에 그 회전하는 소리, 또 거기는 왜 그렇게 추워요? 네. 에어컨을 왜 이렇게 세게 틀어주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장비 때문에 그런 거일 수도 있고. 네네. 그러니까 마음도 추운데 몸까지 춥고 상의는 탈의하고 넓은 방에 이제 혼자 이렇게 침대에 누워요. 그러면 그 얼굴에 저는 이제 방사선 마스크를 딱 끼워주고 움직이지 못하게 아예 그냥 고정해요. 네. 약간 나사처럼 음. 양쪽을 다 고정하고 팔은 이렇게 위에다가 또 고정을 하고. 네. 그러니까 유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게 이제 양다리와 발만 네. 살짝 움직일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딱 세팅이 딱 끝나고 나면 그 방사선사 선생님이 불을 약간 꺼주죠. 네, 꺼준 맞아요. 상태에서 나가세요. 네. 나 두고 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네. 맞아요. 치료실을 들어가게 되면 가운을 입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어디 기계 올라갈 때 수줍었던 것 같아요. 수줍게 올라가서 이렇게 누워요. 근데 그거는 33회를 해도 익숙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방사선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해주세요, 굉장히. 근데 박 PD님 말씀처럼 장비가 어마어마하게 크거든요. 거기 일단 기가 눌리는 거예요. 근데 기계 소리 막 나죠. 온도는 차갑죠. 이런 마음들이 방사선 치료 받는 환자들이 다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안정을 위해서 저는 그 혼자 남겨진 치료실에 음악을 틀어주고 가셨어요. 아 근데 음악이 그때 귀에 들어오냐고요. 오히려 막 삐지가 깔린 듯이 더 막 처량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눈 앞에는 방사선 치료기를 선형 가속기라고 하거든요. 막 이따만한 선형 가속기가 막 이쪽 저쪽 막 위에서 돌아가고 그럼 저는 이제 천장을 보면서 아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나 왜 갑자기 환자가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누워 있는 거지? 그러면 오만 가지 생각이 나면서 제 자신이 되게 초라해지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때 막 눈물도 치료하면서 많이 흘리고 막 그랬거든요. 저는 약간 그 폐쇄 공포가 있어가지고 의료진이 나가는 순간부터 그냥 눈을 감아버렸어요. 네. 네, 그때는 눈 감고 난 여기는 방사선실이 아니야. 막 별 막 네 주를 막 가까이 안 부르다 막 찬송가도 부르고 막 제가 열심히 살겠습니다. 하나님 뭐 기도를 열심히 했던 것 같고 숨을 쉴 때도 너무 크게 숨을 쉬면은 다른 장기에 피폭이 될까봐 의도적으로 숨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작게 이렇게 쉬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평상시에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숨을 쉬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괜히 복식 호흡해가지고 배 볼록 나오면 막 어디 피폭되고 잘못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거든요. 너무 걱정할 게 없는 게 방사선사분들이 그 연결된 모니터로 다 보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마이크가 또 스피커 장치로 연결돼 있어서 환자 모습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편할 경우에는 저는 이게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마스크를 쓰고 있을 때 복화술 알죠? 네. 선생님 저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다 들려요. 입 닫고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네네. 하거나 아니면 손이나 발을 살짝 이렇게 들어서 알릴 수도 있는데 저는 공간에 대해서 좀 적응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무섭다고 내려온다거나 그러니까 머리를 들고 움직인다던가 네, 하면은 정말 위험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맞아요. 그 절대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항암을 해서 머리가 그 당시에는 다 빠져 있어서 가발을 썼는데요. 마스크 때문에 가발을 쓰고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가발 벗을 때도 뭐 까고 까다 보니까 와일드하게 처음에 가발을 딱 까는데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 방사선사분들이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근데 과감하게 확 훌러덩 벗고 그다음에 가슴도 그냥 화끈하게 탁 까고. 근데 첫날은 정말 수치스럽고 막 비참하고 막 그랬는데 한 일주일 지났나요? 어느 순간에 그 누워가지고 다 까고 방사선사 그 분들이랑 친해져가지고 네.
막 농담까지 하고 있더라고요. 대단하셔요, 진짜. 아니 사람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니까 그렇게 변하더라고요. 아니,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는 게 저는 33회를 해도 그게 안 되던데요. 아 그렇죠. 개인차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행인 게 저 같은 경우는 막바지에 여자 방사선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때 그분이 거의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마지막에 이제 좀 되게 마음 편안하게 받았던, 그래도 모니터에서는 다 보이지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는 남자 선생님들이 이렇게 눕고 일어날 때, 특히 일어날 때 한 15에서 20분 정도 받고 나면은 이렇게 온몸을 움직이면 안 되니까 딱 몸이 굳어져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팔을 딱 내밀으면 제가 손을 잡고 딱 이렇게 준다? 근데 벗고 있잖아, 나는. 이게 또 처음에는 뭐였어요, 또 그런 느낌이. 아, 이 얘기는 처음 듣는데요. 방사선은 사랑을 싣고. 방사선 같은 경우는 주 5일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같은 시간대에 가니까 매일 보는 분들이 비슷해요. 그죠? 근데 저는 한번 저랑 같은 타임인데 저랑 이름이 같은 분이 있는 거예요. 성이 황 씨잖아요. 그 흔한 성 씨가 아니잖아요. 저랑 똑같은 이름을 불러가지고 저 자칫하면 잘못 치료받을 뻔했거든요. 그래서 제 이름을 딱 불러가지고 가는데 다른 분도 같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에?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이제 생년월일도 같이 물어보시잖아요. 근데 생년월일이 달라가지고 이제 치료를 제대로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진짜 그분 인연인 게 하필 같은 병원에 같은 이름에 같은 유방암에 같은 시간에 네, 같은 공간에 이게 되게 신기했어요. 전화번호라도 받아줘서 좀 언니 동생하고 지낼 걸. 방사선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같은 시간대 같은 방에서 치료를 받기 때문에 제 앞뒤 시간대 그다음에 옆에 네. 방도 있잖아요. 네, 옆에 네. 대기하는 그 환자들하고 친해져요. 네. 다들 처음에 탈의실 안에서 옷 갈아입을 때는 그 안에 들어가서 이게 벗고 갈아입고 나오고 이러는데 좀 일주일 지나고 나니까 목욕탕처럼 여자 탈의실 들어가자마자 막 훌러덩 벗어요. 네. 벗고 하는데 같은 시기 때 받으시는 분들이 뭐 위암, 뭐 유방암, 뭐 이렇게 다양한 암종들의 환자들을 거기서 이제 만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공간에서는 또 이제 이야기꽃이 피죠. 어떻게 또 치료해야 되냐, 어떻게 관리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이 많은데 유방암 환자들이 많으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즉시 재건한 그 유방 그 보형물, 유방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유두도 이제 새로 만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만든 거 또 막 보여주기도 하고 항암 때도 그렇고 방사선 때도 그렇고 그때부터 제가 워낙 이렇게 활달한 성격이어서 그런지 팬들도 많이 생겼었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저희는 생각해 보면 그 당시는 좀 힘든 시기였기도 하지만 같이 이렇게 매일 까다가 보니까 그런 생활에도 익숙해지더라고요. 네. 비참하다고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생사가 오가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는 까야만 사는 사람들. 네, 저도 동의해요. 비참하다고 안 할 수 없죠. 살아야 되는데. 네. 근데 그런 시간들을 겪고 나서 이제 저희가 좀 더 단단해진 것 같은 느낌도 좀 드는 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사선의 치료 방법은 암종과 증상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저희는 이제 오늘 개인적인 경험담을 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저희의 경험이 절대적인 건 아니고요. 근데 다만 저희가 바라는 거는 이제 앞으로 방사선 치료를 받으실 분들께서 좀 약간이나마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항암 치료와 마찬가지로 방사선에 대한 오해와 선입견 때문에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의학적인 부분은 반드시 본인의 주치의와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다음 주에는 방사선 치료로 인해서 생기는 부작용들이나 뭐 방사선에 대한 오해와 진실 이런 것들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방사선 치료 준비 중이신 분들께서는 네, 다음 주에도 청취 부탁드려요. 대한민국 암 환자와 가족들이 즐겁게 사는 그날까지 박 PD, 황배우의 내가 암이라니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에피소드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도 만나요.